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새해 들어서 저하고 첫 강의죠? 맞죠? 올해 황금 대지했더라고 그러니까 뭐 복은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니고 올해 1년에 걸쳐서 두고두고 계속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대 목표는 올해 합격하시는 거죠? 합격. 물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합격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합격하는 거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잘해서 60점짜리 공인중개사 아니고 올해가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로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60점짜리 공인중개사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60점 맞아서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게 되면은 60점짜리 공인중개사밖에 못 되고 그러면 사실 부동산 분야에서 여러분 어떤 승부를 걸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내 인생에 대한 소중한 투자의 시간을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합격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뭐 요즘에 뭐 국가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게 별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쁘거나 또는 뭐 크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주변에. 그래서 다들 뭐 요즘에 힘들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게 요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힘든 중에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은 거나마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자꾸 만드시고 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나름대로 나 행복하다 마음속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한 해 동안 저하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선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1차와 2차에 걸쳐서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요. 또 여러분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 또 실무에 나가서도 가장 돈이 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부동산 공법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목입니다. 또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기도 한데 다행히 또 이건 뭐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단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 부동산 공법 11월 12월 기초 입문 강의가 있었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아니면 11월 12월 강의를 들으신 분이든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데 11월 12월 기초 입문 강의 1강 2강 3강까지 1강 2강 3강을 반드시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강의 지나면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뭐냐 부동산 공법의 기본 용어정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진행할 수는 없어요. 뭐 시장구수구청이 뭐고 시도사 뭐고 오늘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바로 본 진도에 들어가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11월 12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들었던 분이라도 11월 12월 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면 그 강의는 두 번 세 번 들어줄수록 공법을 공부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공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공법도 수학처럼 공식이 있고 공법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줄기가 뚜렷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넘어가면 공법이 수월한데 안 그러면 전부 다 암기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1강 2강 3강 대단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집에 가서 한 번 내지는 주말까지 두 번 정도 꼭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법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암기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다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그 강의 하지 않고 바로 본 진도 들어갈 겁니다. 본 진도 들어갈 거니까 집에 가서 꼭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공법 일단 간단하게 반장님. 자, 우리가 부동산 공법 하면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한 개의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민법이라든가 다른 과목처럼 한 개의 단일한 과목으로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공법 한 개 법률이 아니고 이 부동산이라고 용어하고 공법이란 두 개의 용어가 결합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정의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대표로 뭘 말한다?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을 묶어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하고 건축물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 법률이고요. 자, 우리가 공법 하게 되면 공법은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공법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에게 위에서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공법 하게 되면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개인에게, 일반 국민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계속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만약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성격의 법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건물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물론 이 토지와 건물 두 가지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은 뭘 얘기하죠?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한때는 토지공법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중에서 주로 우리가 토지를 많이 다루게 되고 공법은 무슨 법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명령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수직적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설명은 아까 얘기했던 인문강에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부동산 공법이 얼마나 있느냐? 무려 150여 개의 법률이 있어요. 한두 개 법률이 아니라고요. 이 150여 개의 법률 가운데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6개 법률을 출제 범위랍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 총 몇 개 법률이 출제된다? 6개 법률이 출제돼요. 6개 법률. 제일 먼저 나오는 법률이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입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여섯 번째 농지법. 이렇게 총 6개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우리가 국토라는 표현을 썼죠. 앞으로 우리는 국토라는 표현이 나오면 국토는 어디를 말하냐? 전국을 말합니다. 전국을 지칭할 때 국토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국토 그러면 언제나 전국입니다. 그럼 이 법은 국토에 대한 계획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졌고요. 이 법률은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표현을 쓸 겁니다.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이 법률은 국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가장 넓어서요.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총.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개발에다 동그라미를 쳐보면 도시개발법마다 도시를 개발할 때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죠. 그럼 이 도시개발은 뭐냐? 신도시 개발이야. 신도시 개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법은 대표로 센텀시티라든가 마린시티라든가 강서의 에코 델타시티 이런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개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자, 뒤에서부터 읽어볼까요? 무슨 법? 무슨 법? 정비법. 뭘 정비한다? 환경을 정비한다. 무슨 환경? 주거환경, 도시환경.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법은 간단히 줄여서 그냥 도정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정비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법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라고 그랬죠. 이 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6문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는데 정비법은 개발된 도시가 노후화됐을 때 그 노후화된 도시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도시 개발,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자, 건축법.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됩니다. 건축법은 어떤 법이다? 건축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건축물 하면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은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그리고 주택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죠. 이런 모든 건축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입니다. 자, 주택법 7문제 출제되고 있는데요. 주택법은 주택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택은 뭐다? 주택도 건축물의 일종이죠. 맞죠? 그러니까 건축법을 가지고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다 없다? 건축법 가지고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건축물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거기는 상가, 공장, 오피스텔, 주택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설할 수도 있고 주택법을 적용해서 건설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다? 집단적 주택입니다. 집단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단독주택을 우리가 세일 때는 호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동주택을 세일 때는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독주택을 한 번에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한 번에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 그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은 뭘 적용한다? 보세요. 건축법은 상가, 공장, 오피스텔, 주상복합 그리고 주택 중에서도 무슨 주택? 집단적이지 않은 주택. 즉 한 번에 30호,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무슨 법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이 포괄적이에요? 주택법이 포괄적이에요? 건축법이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 법을 일반법, 주택법을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주택 중에서도 무슨 주택? 집단적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이다. 어떤 법률이 더 까다롭겠다? 주택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주택을 여러분이 연립주택이 있어. 연립주택을 딱 29세대를 건설해가지고 얘는 분양사업을 하겠다. 연립주택 29세대를 건설해서 분양사업 하겠다. 그때 여러분 무슨 법 적용해요? 건축법. 그럼 연립주택 딱 30세대를 건설해서 분양하겠다. 그때는 무슨 법? 주택법. 그런 거 같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겠지. 네. 다시 한번. 연립주택을 딱 29세대를 건설한다. 그럼 무슨 법 중에? 건축법. 연립주택을 30세대 건설해서 분양사업을 하겠다. 무슨 법 중에 할까요? 네?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야. 네? 그 사람 덜 떠진 사람이잖아. 맞죠? 하나 때문에 그 복잡한 주택법을 적용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나가겠네 이 말이지. 그래서 연립주택을 건설할 때 여러분 29세대 정도 건설해서 간단하게 건축법을 해치우든가 아니면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건설하지 30세대 딱 하나 때문에 주택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힘이 덜 떨어진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건설업자들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농지는 토지 중에서도 임야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농지. 보통 우리가 농지하면 학교에서는 전, 답, 과수를 말하죠. 이런 농지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농지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시험 범위가 6개 법률을 출제 범위래요. 이 법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 이 법은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 국토계획법.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아니면 더 간단하게 도계법, 도정법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총 6개 법률입니다. 자, 우리 공법은 총 몇 문제 출제된다? 시험에서 40문제가 아닙니다. 공법은 40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42문제, 43문제 이렇게 출제돼요. 그래서 공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공법에서 40문제 출제되고요. 때로는 학개론에서도 한두 문제, 어떤 때는 등기법에서, 어떤 때는 중개사법에서, 심지어는 민법에서도 공법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매년 공법은 42,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법이 가장 우리가 범위가 넓은 거야.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순수한 우리 공법에서만 출제되는 40문제를 놓고 본다면 40문제 출제빈도 가장 높은 법이 국토계법이죠. 12문제, 농지법이 2문제죠. 나머지는 6문제나 7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은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시험 시간이 넉넉하게 되면 여유 있게 참 공부를 하면 좋은데 공법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는 공법은 거의 3개월 코스 12주 강의를 합니다. 12주 강의 정도의 범위가 딱 맞아요. 근데 대부분 지만 8주 강의를 맞추려면 거의 건너뛰거나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렵고 한 번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농지법은 2문제잖아요. 농지법은 2문제 무시해도 되겠죠. 농지법은 반타작만 한다고 생각합시다. 몇 문제? 하나만 맞춘다고 생각하자고요. 하나만. 그런데 다행히 농지법은 출제되는 범위가 몇 군데로 딱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요약정리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해도 농지법은 거의 2문제를 다 맞추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한 문제를 맞춥니다. 농지법은 정규 수업 시간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정도 제가 시간을 내서 특별히 한번 이제 강의해 줄 거고 농지법은 정규 수업 인문 강의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럼 국토계획법부터 도시주택법까지 지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주택법까지 지내도 거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토계획법 이거 하나만 거의 4주에서 5주가 걸리거든요. 그럼 나머지 범주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개월은 진도를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통상 우리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을 진행하고 건축법과 주택법은 한번 돌아서 진행할 겁니다. 이번 1, 2월 강의에서는 건축법을 진행할 거고요. 3, 4월 강의에서는 주택법을 진행할 거이고요. 5, 6월 달은 건축법과 주택법을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뭐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잡아서 공법은 일단 충분히 강의를 타는 데보다 많이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이 뭐 건너뛰지 않고 좀 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강의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장 중요한 법률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우선 파트 2에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나와 있고요. 28조에 보면 용어 정의가 쭉 나오죠. 용어 정의 1번 광역도시 여기에서부터 29쪽 넘겨보세요. 30쪽, 31쪽, 32쪽, 21번까지 용어 정의가 총 몇 개 나온다? 21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21개 용어. 자, 그럼 이 용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21가지를 지금 읽어봐도 단 하나도 아는 용어가 없어. 전부 생소한 용어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용어는 직접 출제도 많이 되고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인데 그러나 이 용어를 지금 제가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 용어는 우리 국토계획법 전 분야에서 나오게 될 내용을 앞에다 간추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봐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 용어는 해당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그때부터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진도 돌아갈 때는 그때마다 꼬박꼬박 이 용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는 이 용어를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라도 이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직접 출제도 많이 되고 또 이 용어가 잘 정리돼야 공법이 수월하다. 그러나 오늘은 이 용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32쪽에 3번 국토이용 관리의 기본 원칙 나오죠. 원칙 X표 쳐놓으세요. 33쪽도 마찬가지.
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감하게 X표를 딱 쳐놓으세요. 거기는 전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건너뛰란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넘겨보세요. 34쪽에 보면 5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좀 들어갈 텐데요.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인문관계 내용을 좀 건너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공법은 우선 어떤 법인가 좀 더 설명할까요? 부동산 공법 일단 우리가 아까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로 우리는 뭘 다룬다? 토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나 나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토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공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이 말이죠. 우리는 부동산의 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의 꽃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중개업자를 하더라도 토지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우리가 토지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이번 주부터 동네에서 이제 토지 경매반을 따로 운영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가 돈이 되고 토지가 어떻으면 사실상 부동산은 가장 여러분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토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60점 맞아서 나가면 토지는 건드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가 좋은 건 첫째, 우리나라 토지 전문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토지 전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토지 쪽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두면 한 5년쯤 뒤에 토지 전문가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토지 시장은 블루오션이에요. 토지 전문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토지 시장이 또 좋은 건 뭐냐? 여러분 중개업해가지고 말이야 아파트 전월세 이렇게 해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부자 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하냐? 좀 큰 물건이라든가 상가라든가 토지 같은 걸 하면서 소위 순가중개를 해야 돼. 순가중개. 다시 말해서 법정 수수료 가지고 부자 될 생각 초유도 하지 마시라고요. 수수료 깎아주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깎아주세요. 수수료 몇 푼 가지고 이렇게 따진 사람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도 수수료 얼마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 중개업자 끝이야. 예? 수수료 몇 푼 가지고 손님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 중개업자 그걸 끝이라니까요. 그 사람 절대 부자 못 돼요.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줘 버리세요. 때로는 수수료 돌려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순가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토지를 이렇게 하나 하면서 말이죠. 자, 토지는 이거 평당 나 1,000만 원만 받으세요. 평당 500만 받아주세요. 이런 물건은 많이 나옵니다. 땅을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팔려요. 그리고 땅은 쉽게 잘 안 팔리죠. 그럼 저를 믿고 이거 좀 팔아주세요. 그 대신 1,000만 원만 평당 500씩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안 팔리니까. 그러면 제가 500씩 받아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저가 약속할 수 있죠? 그게 순가중개야.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일단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순가중개를 할 땐 반드시 수수료를 먼저 받아야 돼요. 수수료를 뒤에 받으면 나중에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럼 일단은 수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수수료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평당 1,200씩 받아가지고 얼마씩 남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 건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집에 부인이 아니 법정 수수료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수수료 많이 줬냐 이렇게 따지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수료 가지고 따지러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수료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으면 수수료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두말 없이 돌려드려 버려야 돼요. 거기서 두말 할 것도 없어. 왜? 너는 그 정도 사람이다. 그 대신 너하고 나면 끝이다. 돌려드리라고요. 그 사람이 수수료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못 돌려주겠다 이 가지고 자꾸 하면 구청에 신고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만 돌려주면 절대 얘기할 사람 아니잖아. 과감하게 돌려주시라고. 그러니까 순가중개라고 해서 첫째,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뒤탈이 없어야 되니까. 두 번째, 수수료는 대부분 먼저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나중에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따진다. 그럼 두말 없이 돌려드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만이 순가중개는 가능해요. 토지 쪽은 이렇게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한 건도 못 한다도 1년에 한 건만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또 토지잖아요. 그래서 토지 쪽이 굉장히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토지는 전문가가 적다는 점, 또 토지는 블루오션이라는 점,
토지는 이만큼 또 수익도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토지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 공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주로 공법은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공법은 무슨 법이냐? 공법은 행정계획법입니다. 행정계획법.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계획법이라고 했죠. 계획은 뭐냐? 정책입니다. 정책.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전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원칙이 뭐다?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 계획 없는 개발 없다.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하는 이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하기가 참 좋은 나라예요. 왜? 어디를 개발하려면 먼저 계획을 수립해. 그리고 계획을 여러분이 전부 다 보여줍니다. 보여지니까 여러분은 그 계획을 알고 계획에 맞춰서 투자하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다시 뭐라고요?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그런데 계획을 우리는 전부 다 보여주잖아. 우리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여담을 좀 한다면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개발할 때 말이죠. 어느 지역에 개발되는 과정에서 토지 가격은 크게 3번 오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토지 가격 상승의 3단계 이론이라고 그래요. 토지 가격 상승의 3단계 이론. 자,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이 발표된 시점. 계획이 발표되면 가격이 쫙 오릅니다. 쫙 오르다가 조금 있으면 잠잠해져요. 그러다 나중에 공사 착수하는 시점 되면 다시 또 쫙 오릅니다. 그러다 또 잠잠해지다가 사업이 완료되고 입주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계획이 발표된 시점, 공사 착수하는 시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가격이 크게 3번 오른다 해서 가격 상승의 3단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죠. 그렇죠?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단계에 들어갔다 어떤 단계에 빠져나올까 이걸 여러분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적인 계획을 우리가 다루는 법이라고.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이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바로 이 계획을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은 돈이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행정계획법이라는 거. 계획마다 정책이다. 국가적인 정책.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공법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행정 계획 파트입니다. 이 계획 파트에서 무리 한 10문제 가까이가 출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계획. 두 번째, 공법은 또 무슨 법이냐?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즉 토지와 관련돼서 주로 어떤 행정 계획 정책을 수립해 놓고요. 이 계획에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말라 끊임없이 규제를 가는 법률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은 무슨 법이다? 규제법이다. 다시 공법 무슨 법이다? 규제법이다. 이 규제에 위반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요. 국가는 바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집행이 가능하다.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뭡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정부가 뭘 하지 마라 규제를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피해서 뭔가를 해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법의 출제 키포인트는 주로 규제에 맞춰집니다. 뭘 하지 말라는 거냐? 뭘 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출제 키포인트는 규제에 맞춰지는데 이 규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규제 내용을 하나하나 출제하기보다는 이 규제를 주로 어디 사느냐, 어디서 하고 있냐 이걸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법은 규제법이다. 출제 키포인트는 규제에 맞춰진다. 이때 규제는 직접적인 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를 어디에서 정하고 있느냐 이게 주로 출제가 많이 된다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공법은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고 행정계획법이고 규제법입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행정계획의 체계를 먼저 좀 잡으셔야 돼. 행정계획의
체계. 이 행정계획의 체계를 알아야 여러분 이제 교재 나오는 34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계획 체계를 여기 있으면 잡아드리는데, 먼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위에 있는 행정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이건 적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적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라고요. 첫째, 여러분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 종합계획. 자, 이 국토 종합계획은 근거법이 여러분 국토 기본법입니다. 자, 두 번째 국토 종합계획 밑에 뭐가 나오느냐. 소위 여러분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밑에 도시 군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시 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속에 뭐가 들어간다. 소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먼저 제일 먼저 국토 종합계획이 나온다고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국토하면 어디를 말한다? 전국을 말한다고 그랬죠. 또 종합이란 얘기. 우리 공법에서 앞으로 종합이란 얘기가 나오면 저하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공법을 잘 하려면 저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자, 앞으로 종합이란 얘기가 나오면 공법에서는 어떤 의미냐. 항상 종합은 전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종합계획하면 어떤 특정 지역과 관련된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인 계획일 때 종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번째, 종합계획은 대부분 수립권자가 누구냐. 우리 공법상 최고 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됩니다. 종합계획은 보통 장기계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행정계획, 계획을 얘기할 때 기간에 따라서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장기계획은 통상 20년 단위, 중기계획은 통상 10년, 단기계획은 5년이나 5년 미만의 계획을 단기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장기계획은 몇 년? 20년 뭐라고요? 장기계획은 20년 뭐라고요? 장기계획은 20년짜리 계획이다 이게 아니라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뭐라고요?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걸 또 잘못 생각하시고 장기계획은 20년짜리 계획이다. 20년짜리 계획. 절대 그게 아닙니다.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것은 20년짜리 계획이 아니고 목표용들은 30년, 40년 될 수도 있는데 매 2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즉 2001년, 2020년, 2040년 이렇게 수립하는 계획을 장기계획이라고 얘기해요. 중기계획은 몇 년? 10년 단위. 단기계획은 몇 년? 5년. 그런데 중장기계획,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나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은 매 5년마다 그것을 재검토해서 정비하게 됩니다. 10년, 20년 전에 수립했던 계획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현실과 괴리가 나타나겠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매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보통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 이렇게 보시고 계획을 재검토 정비한 다음에 예외 없이 이건 5년입니다. 5년마다 기억하세요. 그럼 종합계획은 대부분 장기계획입니다. 20년 단위계. 그 다음에 종합계획은 청사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청사진은 다른 말로 한다? 방향설정. 방향설정이 불과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청사진, 막연한 방향설정만 가지고는 일반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방향설정만 가지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냐?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데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 국민에겐 제한을 가지 못한다. 자, 그럼 앞으로 종합이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표지비 마시고요. 종합은 뭐다? 전국. 종합은 누가 수립한다? 국장. 종합은 장기계획이다. 종합은 청사진에 불과하다. 구체성이 없다.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이게 종합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국토종합계획. 우리 부동산 공법상 최상위 행정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야. 최상위 행정계획.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이 국토종합계획을 모른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토종합계획이 뭐냐? 국토종합계획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부동산 공법상 최상위 행정계획이고 부동산 공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국토종합계획이 뭐야? 꼭 말이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드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용만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국토종합계획이 뭐냐? 그대로 해석하면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 단위로? 매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토개발의 청사진. 네? 매 20년 단위로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수립하는 전국 국토개발의 청사진. 이게 국토종합계획이다.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국토종합계획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 전문가들이 내가 전국의 토지 가운데서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토지를 선별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자료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토지 전문가는 저걸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건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말이죠. 2001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지금 현재 제4차년도 국토종합계획이라고 그래. 이 제4차년도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전 국토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매일경제신문에 말이죠. 어디에도 고속도로가 뚫린다.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대통령님께서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발표했나 보다. 그러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큰 틀이 구상이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 내용을 그때마다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발표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토종합계획 2015년도 재검토된 국토종합계획 내용에 하자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하나를 뚫겠다. 동해안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고속도로를 뚫겠다. 이게 이름이 뭐냐?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이게 이미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차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이제 앞에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딱 이렇게 이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과의 협의만 다 끝나면 이건 언제든지 가능한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과 계획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면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고속도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철도 문제. 고철도 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머지않아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유럽으로 러시아로 여행 갈 시간 반드시 온다 이 말이야. 이런 내용들이 이미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또 하나 남한과 북한과 화해 무드 시대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휴전선 인근 지역에 국제 평화도시를 세 개를 건설하겠다. 이 내용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제 평화도시. 비무장지대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강남의 돈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지대 내 휴전선 인근 지역 꾸준하게 땅을 사 모았던 것이다 이 말이지. 평당 2,000원, 3,000원 가던 땅들이 지금 2만원, 3만원, 지금 현재 30만원, JS 지금 공동 경비 인근 최고 50만원까지 땅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나오던 문제가 뭐든가요? 제2개성공단 만들겠다 나오죠. 어디? 파주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비무장지대 내다
뭘 만들겠다고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거의 다 땅 사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시즌인 건지.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국토종합계획에는 이미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전국의 토지 가운데 우리가 투자가 유망한 지역 가운데 평택 같은 데입니다. 평택이나 당진. 평택이나 당진 지역을 찾아보면 여기는 중국과의 가장 어떤 접근 거리가 짧고 직선거로 가장 짧고 가장 무역 교통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택이나 당진은 중국과의 국제 무역의 전초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내용을 보고 그 지역을 갖다 투자가 유망한 지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의 땅을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자료가 뭐다?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은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지금은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없어. 다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내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20년 단위 계획, 전국을 단위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책이 16권이야. 왜? 각 시도별로 한 권씩이니까 16권. 그렇죠? 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합격하시게 되면 국토종합계획 종합본이라고 해서 요약집처럼 16개를 갖다 요약해놓은 책 한 권 있어요. 이런 정도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사무실에 피치해두고 시간이 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종합본. 자,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자료가 국토종합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법의 근거법이 국토기본법이죠.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은 직접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계획들이 우리 어디서 나온다?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이 계획 파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럼 이 계획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도시군이라는 얘기 나오죠? 도시군. 자, 앞으로 여러분 도시라는 얘기 나오죠? 도시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도시로 가자. 도시민들. 도시의 어부. 그렇죠? 도시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도시는 어디를 말한다? 도시는 어디를 말한다? 앞으로 도시 그러면 시를 말합니다. 도시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는 어떤 시가 있느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있죠?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시 있죠? 시의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4개가 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야. 무슨 단체? 광역자치단체. 뒤에는 마지막 시 있죠? 마지막 시는 기초자치단체. 급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시 있죠? 시 중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냐? 대도시라고 합니다. 무슨 시? 자, 그럼 앞으로 대도시가 뭐냐 그러면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자치시도 아니면서 인구 50만이 넘는 시, 이걸 말한다? 대도시. 그러면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다? 아니야,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다시 한번요.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건 광역자치단체. 급이 같아요. 그리고 시. 이 시는 뭐도 포함된다? 인구 50만이 넘는 시도 포함된다. 대도시까지. 이 시는 뭐다? 기초자치단체다.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는 시 있죠? 아까 대도시. 우리나라의 인구 50만이 넘는 시는 뭘 둘 수 있냐? 구를 둘 수 있어요. 인구 25만 단위로 구를 하나씩 두거든요. 근데 이 구는 무슨 구가 아니야? 자치구가 아니야. 자치구가 아니고 구청장 임명하는 임명직 구청장. 이 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두는 구만이 자치구고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는 25만 단위로 구를 둘 수 있는데 이건 자치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도시는 어디를 말한다? 시. 그러면 구는 시라는 거야? 시가 아니라는 거야? 군은 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에 말이죠. 도시 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시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죠. 왜? 제주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그 시장을 유일하게 임명을 해버려요. 도지사가. 직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자치권이 없는 시장이야.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뭐라고 하자? 물시장. 뭐라고요? 물시장. 자치권이 없는 물시장.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유일한 자치권은 누가 갖느냐? 제주도지사가 갖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누가 왕이다? 제주도지사가 왕이에요. 제주도에서는 모든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독점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시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를 도시에다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는 몇 가지다? 5가지.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다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이걸 도시라고 한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구는 도시가 아니란 얘기죠. 구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시구는 뭐냐? 이게 여러분 종전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도시라는 표현을 도시. 이때 도시하면 군까지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군을 도시에서 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군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야. 그러면 도시구는 종전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걸 앞으로는 6개 관할 지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6개 관할 지역. 우리 6개 관할 지역 그럼 앞으로 어디를 말하냐?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다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걸 6개 관할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전도시였죠. 우리나라의 행정 업무는 공법상 대부분 이 6개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6개 관할 지역 도시군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하면 종전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6개 관할 지역을 말한다.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군에는 어디? 광역시, 군은 제외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광역시 군은 제외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군은 어디를 얘기한다? 경상남도 무슨 군, 경상북도 무슨 군인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빠지는 개념이다. 꼭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도시에는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있다?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침. 그러면 기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기본 계획은 자 이것도 첫째 장기 계획입니다. 아,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말이죠. 보세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앞에다 지명을 붙이면 그 지역이 도시일 때는 뒤에 군을 빼줘야 되겠죠. 그 지역이 군일 때는 앞에 도시를 빼야 되겠죠. 무슨 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부산시 도시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나 함안군 도시 그러면 안 되겠지. 함안군계획, 함안군 기본계획, 함안군 관리계획, 청도군계획, 청도군 기본계획, 청도군 관리계획 이렇게 읽습니다. 아셨죠? 근데 대부분 이걸 어떻게 읽느냐? 부산시 도시군계획, 부산시 도시군계획, 부산시 도시군 기본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뭐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첫째 무슨 계획이다? 장기계획입니다. 통상 몇 년? 20년 단위계. 이것도 뭐다? 이것도 뭐다? 비고속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의 20년 단위 장기 발전의 청사진. 앞으로 부산시를 20년 동안 어떤 도시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는 부산시의 20년짜리 장기 발전의 청사진이 되는 계획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으로 한다. 기억하세요. 그럼 이 청사진만 가지고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죠. 이 청사진이 마련되면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관리계획은 뭐냐? 자, 이건 중규계획입니다.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이건 무슨 계획이냐? 구체적 계획입니다. 구체적.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 관리계에서 제일 먼저 정해지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해져요. 여러분 땅에 호적 있죠. 땅에 호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땅에 대해서 호적이 정해지면 이 호적에 맞춰서 여러분 토지를 이용해야 되죠. 개발할 수 있는 땅, 개발할 수 없는 땅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반 국민에게 구속적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적 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청사진, 관리계획은 10년 단위의 구체적 계획. 거기서 뭐가 결정된다? 땅에 호적이 결정되고, 호적이 결정되면 여러분 호적에 맞춰서 그 땅을 이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속적 계획이다. 오케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여기 지구는 또 어디냐? 지구는 도시군보다 넓은 개념일까요? 좁은 개념일까요? 좁은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도 뭐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야. 일종. 근데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세요. 뭐라고요? 이걸 상세 계획, 상세 계획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세는 것은 자세한 이 말이죠. 자세한 게. 이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는 어디를 말할까요? 지구는 이 도시군보다 좁은 개념이야? 넓은 개념이야? 지구 할 때 지구를 떠나거라 할 때 그 지구가 아니야? 그렇죠? 그 지구는 넓은 개념이잖아요. 이 지구는 어디를 말한다? 도시군보다 좁은 개념이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부산시 도시죠. 부산시 계획에는 부산시 기본계획이고 부산시 관리계획 있잖아. 그럼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부산시 전적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상세한 계획은 부산시 전적을 대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세 계획은 어디만 수립되느냐? 여기 도시군계획 여기 보세요.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 일부만 수립하는 겁니다.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 일부. 중요한 점. 예컨대 어디? 센텀시티, 마린시티, 에코 델타시티 이런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대상지역은 어디다?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 가장 구체적으로 상세한 도시군 관리계획. 오케이? 어디를 기억한다? 센텀시티, 마린시티. 자, 그 다음 광역도시 나오는데 광역은 어디를 말하냐? 여러분 광역은 넓다는 얘기죠. 넓다는 것은 얼마나 넓다는 얘기냐? 국토보다는 좁지만 도시보다는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광역하면 항상 이런 의미야. 둘 이상의 도시군이라는 의미입니다. 둘 이상의 도시군. 그럼 우리는 앞으로 둘 이상의 도시군을 묶어서 지정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광역계획권이야.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부산은 말이죠. 부산, 양산, 김해. 부산, 양산, 김해 세 개 지역을 묶어서 부산, 양산, 김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 부산, 양산, 김해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가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장기계획입니다. 이것도 뭐다? 청사진입니다. 이것도 뭐다? 비구속입니다. 됐죠?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시다.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무슨 계획?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의 토지 가운데 중요한 몇 개 지역을 묶어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지정된 걸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
다시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부산 양산 김해 광역계획권, 마산 진해 창원 광역계획권, 원주 평창 횡성 광역계획권, 전라북도 군산 장항 광역계획권. 이렇게 전국에 크게 몇 개 광역계획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립되는 게 뭐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 밑에 각 도시마다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이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20년짜리 청사진이 기본계획, 10년짜리 구체적 계획이 관리계획. 거기에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일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뭐가 있다? 지구 단위계획.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다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 계획의 체계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단위계획. 오케이? 자, 요거 하나 카메라 찍어두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죠. 우리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획에 맞춰서 개발한다. 이게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입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네. 우리나라는 이 계획 자체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제 국토종합계획 출제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빼고 바로 저 계획 파트 바로 다음 시간부터 광역도시계획부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는가? 교재는 그냥 광역도시 바로 나오니까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체계를 먼저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행정계획 체계도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만 더. 행정계획의 위계 질서라는 얘기를 좀 기억하세요. 행정계획의 질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는 국토종합계획을 최상위 행정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역도시는 국토종합계획 하위계획입니다. 단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이죠.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하위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밑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하위계획이 아니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상위계획이다, 어떤 계획이 하위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행정계획 위계 질서가 갖는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됩니다.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이 뭐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밑에 계획이 위에 있는 계획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상위 행정계획의 내용을 하위 행정계획에다 뭐 해라? 반영해야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나 두 번째, 하위 행정계획과 상위 행정계획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위반된다, 충돌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 경우에 이 하위 계획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계획도 유효합니다. 유효. 단 그것은 무슨 사유?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된다. 기억하세요. 취소, 변경의 사유. 그러나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이 끝까지 뭐하고 있다? 충돌하고 있다. 이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상위 계획을 항상
우선해서 뭐가 된다? 적용하게 된다.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행정구역 위계 질서가 갖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상위계획의 내용을 하위계획에다 반영해야 된다. 그러나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반돼 떠서 하위계획이 당연무효가 되는 상황이 일단은 유효하다. 단 그것은 취소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취소 변경을 하지 않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끝까지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언제나 우선해서 적용한다. 기억하세요. 자, 이 내용은 계획이 끝날 때마다 매 뒷부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했던 행정계획 위기질서 등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라고만 나오냐?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좋죠?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 도시에 위반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연 무효다.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 도시계획과 충돌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기본임무로 도시군 기본계획 우선해서 적용한다. 틀렸죠? 이런 얘기 항상 매 단원마다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한다? 아하, 교수님이 얘기했던 행정계획 위계질서 우리가 그걸 모를 줄 알고 하고 그걸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요. 그렇죠? 저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위계질서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라고. 이건 같아요. 제가 법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은 뭐라고 얘기했죠? 법은 뭐라고 했어 지난번에? 인문강의를 들은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똑같아 지금. 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물수변이잖아요. 갈 것자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이게 법이라고 그랬죠.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위에서 밑으로. 물은 절대 밑에서 위로 역류할 수는 없죠. 이게 사물의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사물의 이치를 최소한으로 입법화시켜 놓은 것이고, 이건 모든 면을 건전한 상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상식. 그렇죠? 그래서 법을 잘 하려면 상식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공법 어렵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나 누구다? 상식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자일하는 거예요. 에? 상식 있는 사람은 법을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법을 접근할 때는 항상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돼요. 단 중요한 것은 내 상식이 아니야.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통 건전한 상식을 가지는 대다수 국민들, 그들의 입장에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도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자녀가 있죠. 누가 위야? 부모님이 위죠. 자식들이 위인가요? 자식이 왼수로 그러지 위가. 요즘에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좀 우대하고 부모님들 오히려 굽히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말이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죠. 그럼 부모님들이 위고 자녀들이 밑에다. 그럼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가급적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님들의 생각에 따라줬으면,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의 생각은 부모님의 생각에 맞춰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만약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무효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 너도 성인이니까 너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끝까지 의견이 충돌한다. 그러면 그때는 결판을 내야 되지. 호적을 파버리든가, 아니면 네가 나를 떠나든가, 아니면 네가 나를 따르든가. 아니야? 맞죠? 이거잖아요. 이게 행정계획의 위계질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위계획, 상위계획 나오면 이 체계들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이 행정 위계질서가 갖는 의미, 이걸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알고 이제 본진도에 들어가야 돼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